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사전투표가 잠시 뒤 6시에 모두 끝납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투표율은 32.95%입니다. 2017년 대선보다는 높고 2021년 때와 비교해선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강원과 충청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학가를 돌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유세 현장 라이브로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준석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1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종료 1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오후 5시 기준 32.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54.39%, 전북은 50.9%로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대구는 24.13%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오늘 점심시간을 기해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 대선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어제부터 투표와 관련한 여러 사건, 사고도 이어졌는데요. 서울 서대문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등 관리부실 논란과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인 6시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모두 끝납니다. 6시까지는 투표소에 들어가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32.95%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지금 업데이트 중인데 4시 기준으로는 31.38%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한 1시, 2시, 3시를 넘어서면서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조금 둔화되면서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가장 높은 투표율은 전남 54.39%고요. 전북이 50.90%, 두 번째로 높습니다. 광주가 49.92%, 서울은 32.95%여서요. 전국 투표율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24.13%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지난 대선 때보다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 했던 것을 저희가 상기를 해보면 주말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1%밖에 작아지지 않은 것은 저는 이것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많은 투표율, 어떤 의지를 더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어쨌든 평일날 이것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 오후 시간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파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전 투표율 자체가 일종의 이제 투표율은 하루로 되어 있는데 이제 3일로 늘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권자들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차제에는 이런 것들 8시나 밤 9시까지도 좀 더 늘려서 주권자들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결정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번보다 사전투표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추세라면요. 그 20대 대선 때와의 대등 비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대선 때는 정규 대선이었기 때문에 대선 요일이 법정 요일인 수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상의 보궐선거 등에 해당하면은 요일이 수요일로 제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화요일이고 대선 5일 전과 4일 전인 사전투표율이 금토가 아니라 지금 목금요일이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요일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는 오히려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투표에 가면은 이제 선거가 6시까지가 아니고 8시까지 2시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난 대선과 투표율에 큰 차이가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예. 그 부분이 핵심일 수 있겠네요. 지난 대선에선 수요일 대선일이었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번엔 화요일 대선 본투표가 있고 5일 전인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주말이 안 끼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조금 낮아졌을 수도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낮아졌을 가능성도 지금은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자,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투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이루어진 대선이었으면은 수요일 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전 투표가 금, 토로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하루 앞당겨져서 본투표는 화요일 날 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주로 직장을 안 나가시는 분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직장 또는 이제 자신의 사업 때문에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표율이 1% 가량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오히려 투표율이 적어졌다,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투표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투표 전체 나중에 투표율로 따지게 되면 총 투표율은 오히려 지난 대선보다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투표율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에 앞서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노동당 등에서 이준석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이제 징계안이고 제명을 염두에 둔 징계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지난 토론회, 3차 토론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청을 계속 했는데 이 방송이 끝나도 씻겨 나가지 않는 뭐랄까요? 굉장히 하여튼 쇼킹한 그런 단어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어떻게 공론장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경영,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왔는데 국민 공론장에서 저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지점에서 국격은 훼손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께서 가지셨을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직자에 대한 어떤 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야5당이 이것을 냈습니다. 그리고 징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명을 목적으로 지금 내놨는데 이 제명을 목적으로 한 징계안 자체가 지금 10여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한 건도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징계안의 징계 사유 첫 번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을 따라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라고 첫 번째 징계 사유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국회의 명예와 권위 또 국민 대표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사유로 지금 징계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통과될 가능성 이전에요.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맞고 지금 매우 광범위하게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5당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후보도 내지 않았고 그다음에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들은 모두 민주당과 비례 연합정당을 구성했던 정당들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이 제명을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재명 현장을 유신 연결하겠습니다.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재판에서 시민들은 입에 십자 모양으로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진으로 하나 봤던 그런 풍경을 오늘 현실에서 겪게 될 줄은 차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도 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예. 지금 음모론자와의 이 시각 싸움입니다. 국회에서 그들을 교주처럼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당이 과학과 자신을 합리의 의원직에서 진리를 제명시키려고 한다. 그 세대에 맞선 총력전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뒤로 후퇴시키는 반민족 폭거다. 조롱하고 라고 역시 주장을 갈라놓고도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김성열 위원님, 네.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단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지는 않고요. 이미 그거는 오전에 이제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사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한 것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당원들에게 이메일 보낸 거 아닌가요? 네, 당원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본인의 그런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당원뿐만 아니라 뭐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 외에도 많은 시청자, 유권자들, 국민들이 TV를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과한 건 아니죠. 예, 그건 기존에 저희가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걸로 저희는 사과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그 심심한 사과라는 것으로 이제 사과는 다 한 것으로 가름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질문 드리다 끊겼네요. 네, 그 기자회견을 봤으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마치 자신이 유신시대 1979년에 국회에서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등치시키려고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YS가 아닙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니고 오히려 2010년 강용석 전 의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도 제명당했던 강용석 전 의원이 지금 그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회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이준석 후보와 겹쳐 보이는 것이지 본인을 김영삼에 등치시키는 것, 김영삼 전 대통령이 등치시키는 것은 지금 대다수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압도적 불쾌감 내지는 압도적 비호감을 경험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를 50년 후퇴시킨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본인이 우리 정치를 15년 한순간에 후퇴시킨 것을 먼저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징계안 아까 처리 가능성 전망을 하다가 끊겼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기존에 지금 10여 명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윤리위에서 이것을 심판을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다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유야무야 지나갈 가능성이 큰데 이미 제명안 올라와 있는 의원 중에요.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는데 최민희 의원 이거 몇 달 전에 박충건 의원이 전체주의 이런 발언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명 결의안 올라가 있거든요. 예. 전현희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권익위 국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김건희는 살인자다 이 발언했다고 지금 제명 이 상황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에 딱 들어가는 의원들인데요.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지금 이 지목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공 청년단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김민전 의원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심리조차 지금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것을 본인이 마치 탄압받는 것이냐 훨씬 더 지금 이를 키워가지고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반성이나 성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하고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히려 심판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자, 이준석 후보의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이 제명을 추진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그런 자격은 없다고 보여져요. 자,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명백하게 잘못된 성인식에 기초해 있고 우리 여성 그리고 청소년,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께 굉장히 큰 불쾌감과 상처를 준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유로 제명을 하려면 민주당이 떳떳해야 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의 그 성폭력으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생겼을 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데도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잖아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 때 그 피해자를 도운 신용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2024년 총선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천 신청을 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적격심사 신청을 하니까 적격, 부적격 판정도 안 해주고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를 조력했던 분은 결국 못 견디고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일관되게 보여온 젠더의식이 이런 것인데 그런 민주당이 어떻게 이준석 후보를 제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더 나을 것이 없는 집단들끼리 이렇게 한쪽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한쪽은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제명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예, 듣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제명에 올라가신 분들이요. 그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남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제명안이 올라가신 분이 있습니까? 다 본인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런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으면 제명은 올라갈 만하죠. 근데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타 후보의 아들이 한 이야기를 인용을 했다고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그분은 최고 존엄입니까? 그러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국회의원도 날아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보고 사과를 안 했다 그러시는데 사과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도 송구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과를 받고 싶지 않은 것, 사과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 발언을 옮기다가 발생한 문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공소장이 나온 이상,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음란 댓글을 단 사실이 나온 이상 공은 이재명 후보한테 넘어간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명을 시킨다고요?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예, 국민들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사전 투표가 한 30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요. 또 본투표인 6월 3일에도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자꾸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과의 대상이 엄밀히 말해서 국민이 아니죠. 오늘 오전 11시경에 이준석 후보가 발송한 이메일은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늘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지지자 여러분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한 게 아니고 당원과 본인의 지지자에 대해서만 일종의 사과 비슷한 것을 한 것인데 그 전체 내용도 읽어보면요. 사과에 대해서는 단 2단락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선거운동성 문장이 32문장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5% 등등을 언급하고 자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아닙니다. 2015년에 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 때 삼성 서울병원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을 때 그 사과문이 전 국민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과문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9단락의 사과문 중에서 4단락은 어떠한 토를 달지 않은 진솔한 사과이고 나머지 5단락은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앞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내용이라는 점.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10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관계 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토론회가 끝난 그 다음 날 이준석 후보는 분명히 기자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표했고 그거는 언론 기사화가 됐습니다. 우리 송영훈 의원께서 지금 바쁘셔서 그걸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했기 때문에 오늘 재차 당원들에게 한 번 더 한 것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안 했다라고 하시면 이건 허위 사실이므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예, 말씀하시고 예, 예. 질문하시죠.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사과라고 인식하느냐, 과연 그 행동이 맞느냐. 그러니까 재발 방지책까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그런 전제를 깔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과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조금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좀 다른 측면에서 이게 정말 공론장에서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 호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경제는 더 어려워졌죠. GDP 성장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지금 1분기 성장률은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살릴 거냐 이런 의제를 놓고 밤새워서 토론을 해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정치인들 하는 거 믿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어떻게 논의를 해도 이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의 논의를 해도 국민들께서는 계속 공허함만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판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수진 앵커가 질문이 있나 보네요.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심심하다라는 원래 뜻이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뜻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요즘 젊은 층에서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지 않을 때 심심한 사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밈처럼. 예. 근데 왜 굳이 이준석 후보가 심심한 사과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말씀 그대로 정말 깊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린다는 뜻이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오래 써온 수사기 때문에 뭐 별다른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럼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았다, 뭐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저희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하실 거 있으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사과 부분은 이 정도로 하죠. 왜냐하면 사과를 충분히 했다 혹은 여러 차례 했다라는 말씀하셨고 물론 충분한 사과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만 이 사과 얘기가 잠깐 나오는 이유는 그날 토론의 그 발언이 그날 받은 충격이나 혹은 고통을 느끼는 시청자들에게는 그날로 해소된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아직도 힘들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조금 더 충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 투표율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투표율을 놓고 각 당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17시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전 투표율 집계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은 32.95%, 서울은 32.43%고요. 전라남도가 최고입니다. 54.39%, 대구광역시가 24.13%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본투표가 또 있기 때문에 또 6시까지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와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재명보다는 민주당이 정책을 집행할 이재명. 여기 가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 기간 동안에 다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주가 다 떨어졌어요. 진짜요. 이재명 후보는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자신의 청사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엄벌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 에너지,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면서 40분으로 예정됐던 인터뷰는 1시간 반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몇몇 지지자들이 이제 그만하고 점심 식사하러 가시라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저는 준비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도 바쁘게 지역을 돌면서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저는 보십시오.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방탄, 괴물, 독재 정부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막아야 되겠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아닙니다. 김문수 못 막아요. 김문수의 삐쩍말라가 힘도 없어요. 여러분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SK 하이닉스 공장을 이천에 증설했던 걸 강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슬아슬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천 시민들이 그 하이닉스 직원이 봉급이 많아야 여기 와서 쓸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장사 되려면 하이닉스 월급 많이 받아요. 오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족발 보쌈도 먹고 이러죠. 대기업 직원들이 돈을 쓰면 자영업이 살아난다는 말을 하면서 눈앞에 보인 간판을 읽었는데요. 하필이면 유흥주점 간판이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오늘 하루에만 7곳을 도는데요. 선거운동 막바지로 갈수록 후보들의 움직임은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후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에서 원주 유세를 마치고 충주에서 잠시 뒤에 유세가 예정이 돼 있고, 김문수 후보도 원주에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4시 반에 대학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 있었죠. 잠시 뒤에 신촌으로 다시 가서 유세를 하는 것으로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들어오고 있군요. 현장의 유세 모습들이 들어오면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먼저 이재명 후보, 강원 지역 굉장히 공을 오늘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이번 유세 과정에서 처음인가요? 네, 강원도 방문이? 네, 처음 찾은 겁니다. 예. 지난 이 지방선거, 대선 직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강원자치특별자치 도법을 했습니다. 행정 권한도 굉장히 커지고 예산 범위도 굉장히 넓어져서 일종의 지방자치적 성격이 굉장히 더 많은 권한들이 좀 이양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북부 접경 지역의 어떤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좀 살리겠다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공약들도 대거 준비를 해서 그것을 이제 강원도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처음 갔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에도 결국 표를 한번 모아보자. 국민들께서 마음을 좀 모아주셔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번에 결국 내란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탄하는 그런 또 과정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이 보여졌었는데 전통적으로 강원도가 기본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에 약간 이렇게 우위적인 성격들을 좀 보였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오늘 찾았던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 또 참여정부 때 했었던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도시의 파이를 또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강원도 경제를 또 견인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도 충청, 강원 일정인데 논스톱 외박 유세라고 일정을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수력하는 입장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절실함과 절박함을 보여드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논스톱 외박 유세라고 지금 명칭을 붙인 것이고요. 그만큼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남은 기간 동안 던지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충북 그리고 강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까지 아마 계속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강행군 유세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국민들께 좀 전달이 된다면 남은 기간 상당히 의미 있는 추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막을 살짝만 좀 빼주시면 티셔츠에 무슨 글자가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현장음 들어보겠습니다. AI 관련된 훈련 그리고 또 이 반도체 부분 이런 훈련시키는 협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아직까지 온 것이고 내년부터 올해도 추경정 예산, 추경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반영하겠다 하는데 추경 예산은 여기 오신 국회의원님들이 박정아 의원님 중심돼가 국회의원들이 아마 그 예산 올해 30조 제가 당선되면 바로 30조 예산할 건데 이때 바로 반영을 해서 우리 이 부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문수 네, 잠깐 유세 장면과 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추경 30조를 취임하면 바로 하겠다라고
공약에도 밝히고 있고 유세 현장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강원 유세 장면은 이재정 의원이 먼저 유세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이준석 후보는 오늘 역시 대학가 유세에 집중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지금 신촌에서 대학가를 가가지고 기존 정치, 양당 구조의 신물이 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맡겨달라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오후에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 유권자들 만나는 모습에 사전 녹화된 장면이고요. 지금은 조금 전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신촌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영상이 바로바로 들어오면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저희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했는데요. 내란 종식은 어디까지가 내란 종식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그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처벌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주요한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강요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보죠. 이제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죠.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죠.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무력으로만 했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내란 종식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누군가도 동조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시점에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굉장히 잔혹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인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점에 누군가가 내란 동조를 했을 것이다. 또 강요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대상을 특정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반대자 그리고 전 정부의 강요들에게 일종의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프레임을 당선도 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것은 지금 내란에 관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외필을 씌운 것이지 실상은 정치 보복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군인들이 총칼 들고 국회에 들어갔고 선관위 침탈했고요. 거기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빼앗는 등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지금 정황 증거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당시에 원내대표였는데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통화 이 초까지 다 제시가 됐고요. 나경원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외부에서 누군가 쳐들어왔으면 그것을 당연히 하기 위해서 국회로 빨리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차일피일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을 계속 뒤로 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국회에 들어오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당사로 가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이냐 다 의심을 샀지만 도대체 뭐였지라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과의 통화 목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의 방해 혹시라도 이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치하에서 임명해 놓은 검찰총장과 그 수하들이 여기까지 지금 그 수사의 어떤 망을 뻗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수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 보복으로 프레임화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중립적인 특검을 통과해서 국민들도 그거를 다 보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 지점에서 과한 지점이 있다면 다시 이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다시 국민의 이 심판을 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런 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꾸려서 지금 경호처 역시도 그 성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 검찰들도 이 선관위에 나갔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갔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 자체를 본인들 스스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역화되어 있는 분들 다 포함해서 특검으로 이것도 올해 또 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털어내서 처벌해야만 다시는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제가 좀 짧게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계엄의 밤 때 국회 앞에 매우 즉각적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에 국회 경비대와 실제로 대치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계엄의 밤에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무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판단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준석 후보라든가 그밖에 민주당에서도 한 2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국회 본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에 관해서 만약에 더 수사할 것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도 되기 전에 그리고 당선된 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듯이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노상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검찰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검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력한 대선 후보가 선제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다시피 한다.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추구해온 검찰개혁인가?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저희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씀하셔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들어가지 못한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 그때 경찰에 막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뻔히 아시면서 본인도 대치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내란 종식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동조를 한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치인이건 뭐건 성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후보와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국정 끌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것이 과연 내란의 연속성상에 있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서 관련자들이 있다면 모두 다 수사를 해서 철저히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이 있었죠. 지금 개혁신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른바 한한 공동담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복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만 덧붙이면은 그 이준석 후보가 당시 국회 앞에서 있었던 상황. 그러면은 그 시끄러 임마 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 드리고 부분이 넘어가겠습니다. TV 토론에서도 나왔었죠. 네, 나왔었습니다.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이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보셨겠지만 다른 의원들도 다 가서 투표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엄에 누구보다 세게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가장 세게 비판해온 것이 저희 개혁신당입니다. 프레임을 너무 잘못 씌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의 그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게 기각되면서 판단이 한 차례 나왔다는 점은 저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오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뛸 저 김문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예. 자,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눈에 띄는 지점이 권력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서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습니까?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우겨넣기를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박범계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철회가 됐습니다마는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경태 의원안, 또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김용민 의원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철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정말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 외에도 법 왜곡죄 신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지금 삼권 분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민주당 발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런 것만은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짧게 덧붙이자면 그동안의 역대 민주당의 어느 후보 중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만큼 집권하면은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삼권 일체로 갈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후보가 있었는지 한번 민주당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당사에 자랑스럽게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누구도 이 정도의 우려를 자아내진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낙선을 했던 정동영 후보조차도 이런 우려를 자아내지 않았다는 점 민주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자성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가 이번 대선에서 지금 먹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으로 공격을 했고 일정 부분 저희들도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정당방위적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된 다음에 여전히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이라든가 탄핵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행을 하거나 잘못할 때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시도라도 했었다면 국민들께서 그렇지.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막은 적이 있었지. 그런데요, 아무도 안 막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당에다가 지시를 내리고 당은 그것을 온전히 따랐어요. 심지어 꽃길을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더 활용해 왔기 때문에 정치는 뭡니까?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 일종의 먼저 잘못한 부분, 이 부분이 클리어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 그런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경제 폭망의 이 대실정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적 상대방을 계엄, 총칼을 동원해서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런 메시지를 아무리 던져봐야 저는 망가진 라디오가 계속해서 틀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것을 좋은 이 음악으로 들으실 분은 없고 소음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치 보복도 안 하겠다. 계엄과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거지만 나머지 1년 12달 한 사람 딱 지정해서 탈탈 터는 등의 어떤 그런 소모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혹여나 본인이 했던 말을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 다시 또 국민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김재원 전 의원,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던진 발언 때문에 이게 진실공방처럼 돼버렸거든요. 오늘 김성열 의원도 있으시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김재원 비서실장, 이준석 후보의 각각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을 통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제의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녁 9시에 이준석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또 연락을 받고 이준석 후보의 의원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막판에 장소를 변경하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또 조금 있으니까 회동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김재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가서 계속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9시에 저는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던 지 오래이고 그 일정대로 대정을 수행했습니다. 말을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의사가 전달되거나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금시초문인데 왜 김재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후보 측에서 어제 저녁에 밤에 만나자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장소가 바뀌었고 그러다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됐나요? 이게 워낙 후보 측근들의 주장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쉽게 취재가 안 되더라고요. 이 단일화의 과정은 굉장히 좀 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김재원 전 의원이 평소 방송에 나가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뭔가 접촉이나 소통은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이준석 후보 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이라는 단어로 미뤄보건대 이준석 후보 본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로부터 뭔가 소통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예. 짧게만 덧붙이자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목매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그 TV 토론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후보는 지금 많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비호감을 사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그 압도적인 비호감은 국민의힘 후보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서 굳이 후보 단일화를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송영훈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말씀하셨고요. 글쎄요, 저희는 일단 김재원 의원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저께 저도 유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요. 종로 3가에서 유세 마치고 바로 홍대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뭐 누구와 약속을 하고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관계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단일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친한계 의원들이 저희를 왜 견제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굳이 1등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가 저희가 혹시라도 단일화해서 들어가서 당권 싸움이나 이런 걸 하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대권 앞두고 이렇게 한동훈계처럼 당권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화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도 우리가 양두구육이라고 이미 다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나 이런 기행들을 다 보고도 본인이 다 입을 닫고 못 본 척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다 속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도 속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민주당도 깜빡 속았죠. 그런 연기력이 혹시 지금 또 이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일말의 의심이 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실권을 과연 누가 차지할 거냐. 이준석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하게 되고 김문수 후보가 적게 득표할 경우 친윤 세력은 괴멸적 타격을 받을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30초씩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지금 뭐 양쪽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의힘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절박한 각오로 이 대선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 영상도 잠시 봤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보복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당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당의 미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확실해질 텐데 지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둘 처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한 번도 여지를 준 적조차도 없습니다. 이준석이 하고자 하는 정치는 기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판의 세대 교체를 꿈꾸는데 어떻게 내란 책임이 있는 당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럴 걱정 전혀 없으시니까 걱정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치열했습니다. 토, 일, 월, 화. 나흘 남았고 선거운동은 3일 남은 셈이죠. 국민의 선택, 그 결과까지가 이제 곧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결과를 보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군요. 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 김병욱, 민현주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사전 투표율이 6시는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총 집계돼서 이틀 사전 투표율이 나오진 않았고요. 5시 기준으로는 집계가 돼서 저희도 그래픽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시 기준입니다. 누적으로 19대 때는 24.34%, 이때도 보궐선거였고요. 20대 때는 34.69%, 20대는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 껴있는 사전투표였고요. 이번 21대는 목금으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누적해서 32.95%,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살짝 낮지만 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평일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높은 수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어떤 의지가 반영됐을까? 저는 당연히
12.3 비상계엄 이후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자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의지가 가장 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와 영남의 지지율 사전투표를 보면 아직 20% 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권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맞붙을 수 있겠는데 영남의 지지율을 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심판하고 경제 성장을 잘할 수 있는 예. 그런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그게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난번 대선과 비슷한 숫자가 나올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그리고 영남의 낮은 투표를 비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 예. 그걸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영남 쪽에서는 보수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내란과 비상경을 저지르고 당내 후보 교체 쿠데타를 일으킨 저런 보수계까지 투표를 주는 것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지 않냐.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쉐임 보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염치와 창피함을 아는 보수들이 사전투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3일간 또 그 쉐임 보수를 비롯한 영남의 보수 세력들이 또 모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항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둔 대선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쉐임 보수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우리가 통상 샤이 보수는 많이 얘기하는데 숨어 있는 지지층,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샤이 보수는 얘기하는데 쉐임 보수는 부끄러워하는 보수입니까? 아직 이게 공식화된 사회학적 용어는 아닌데요. 예. 제가 그 단어를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누군가 썼더라고요. 예. 누가 제일 먼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쉐임 그러면 창피함, 부끄러움, 염침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보수가 사실은 보수의 가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염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알겠습니다. 몰염치에다가 예.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네. 그런 조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2016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가 누군가와 인터뷰를 할 때 쉐임 보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인터뷰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찾아보니까 있다고 하셔서. 예. 예. 저는 사전선거가 이제 그냥 선거일의 확장.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예. 본선거 하루가 아니라 그냥 선거일이 3일로 분산되어진 효과가 더 큰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저도 오늘 사전선거를 했는데 저는 수도권에서 했는데요. 사전선거에 나온 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청년층 또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정주부로 보이는 분들도 계셨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피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미리 투표를 하는 거는 본투표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혹시 본투표 날 귀찮을까 봐 미리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거는 이 사전투표를 한다는 거는 이미 나는 누굴 찍을 거야, 어느 정당을 지지해, 어느 후보를 지지해라는 걸 결심을 한 거니까 그게 본선거보다 지금 아직 일주일은 아니지만요. 최소 5일 정도, 5일? 그렇죠. 네. 그 전에 이미 마음의 결심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 후보가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을 네. 좀 일찌감치 정했다. 네. 그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역별로도 한 번만 분석을 해볼게요. 꼭 이 지역이 어느 정당에게 유리한 지역이다 이런 표현은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지역만 보시죠. 전라남도가 어제도 제일 높았고요. 오늘도 제일 높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어제도 제일 낮았고 오늘도 제일 낮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부정선거 론 혹은 음모론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부분 포함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었던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이재명
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예. 거의 평균과 육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유독 이번에 한 7, 8% 정도 낮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들도 투표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야,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일군 그런 자부심으로 보수당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망가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는 투표장에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보수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있어서도 특히 사전선거에 부정선거가 많이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믿는 극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거졌다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예. 특히나 사전투표의 부정선거가 더 심하다고 믿는 믿는다. 사람들이 예.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투표장에 아직은 안 나왔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또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쉐인 보수가 3, 4일 뒤에 투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도 또 투표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론을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본투표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역 연령대별이야 저희가 다시 모르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는 특히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거는 좀 분명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당에서도 초반에는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누구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되게 강하게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특히 외부 세력들과 결합해서 광화문에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시위를 했었고 마이크 잡고 주장을 했던 분이라서 그분이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심정이 어떨까. 아마 지금쯤은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사전선거에 하지 않은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사전선거에 하지 않았던 분들이 본선거도 하지 않은 거 본선거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당일내 변수를 고려한다면 사전선거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한 건데 만일에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 꺼려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도부나 선대위에서도 투표하셔라, 믿고 투표하셔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느끼는 점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하는데 물론 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밤중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잖아요. 물론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다라고는 설명을 했는데 이런 잡음들이 발생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자꾸 뭔가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준석 후보 얘기로 넘어갈 예정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 여론이 일고 있고 거의 대다수의 언론이 비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먼저 브리핑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부적절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이준석 후보입니다. 불편할 국민들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 이런 말들로 사과 타이밍도 놓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인지 어제 고려대 유세에서도 오늘 중앙대 유세에서도 이런 비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토론회 발언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의 움직임을 보면 다급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제 이준석 후보 쪽에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오늘 당원들을 향해서 사과와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물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 자, 오늘 당원들, 지지자들의 한정해서 이메일 보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 잠시 뒤에 짚어보고, TV 토론 발언은 뭐 두 분께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제가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다들 분석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비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 발언이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 줄고발되고 시민들이 시민 모독이다, 아동학대다라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법률 위반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런 성적인 표현을 공개 방송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비방죄 또는 모욕죄 뭐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성 비하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그 유죄일 가능성은 있다. 그게 예. 이제 의원직 제명에 이를 정도의 중한 거냐 뭐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사실 저거는 이재명 후보의 본인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 일인데 마치 이재명 후보가 된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오인하게 만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비방이기 때문에 예. 공직선거법상에 저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국회 제명도 꼭 법을 위반했을 때만 윤리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미풍양속을 많이 위반하거나 네.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국회 윤리위에서도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충분히 당장의 이준석 개인에 관련된 결론을 떠나서 향후 우리나라의 TV 토론의 문화라든지 이후에 공직자로서의 언행과 이런 토론 문화를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한 번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네. 부분이고 이번 이준석 건은 저는 정말로 큰 실망입니다. 저는 상당히 의도성을 갖고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대국민 사과를 더 진솔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저 당원들 사과하는 거 보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항상 그 메일 보내거나 사과할 때 당원들한테만 사과하고 지지자들한테만 사과하잖아요. 똑같이 배운 것 같아요. 예.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방송을 본 사람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방송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성들이 받은 상처는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저렇게 사과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가는 듯한 사과를 하고 마는 것은 정말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좀 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당원들에게 사과한다 그러면서 도와달라, 지지해달라, 결합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을 계기로 정치적인 또 반대 효과를 노리려는 또 그런 또 전략도 숨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공개 토론회 3차 토론회를 저희 아이랑 같이 봤어요. 이제 뭐 성인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아이랑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사회적 비판을 한다는 건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준석이라는 대통령 후보 또는 국회의원의 그 발언에 대한 정치적인 사회적 비판은 얼마만큼 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앵커가 언급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나오자 정신건강을 해쳤다. 발달 정신건강을 해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관련해서도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고 시민단체에서는 또 정보통신망법 이야기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검토해 본다면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떠한 위해가 됐는지를 사실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입증을 필요하고요. 해야 되네요.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정보통신망에 따라서 음란한 부호나 뭐 음향, 화상, 영상을 목적을 가지고 배포했다. 이런 점에도 이준석 후보의 그 당시 그 발언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선거법도 비방, 욕설, 그다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거나 모욕하는 그런 것의 발언이냐 아니면 있는 사실이었지만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그 자리에서 한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서
저는 이건 법적인 처벌은 조금 아마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 이준석 후보 법적인 처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정치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네. 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날 TV 토론 보고 나서 집에서 TV 토론 혹은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게 금기어가 돼버렸다. 네.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TV 생중계를 통해서 방송되는 것에 대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생중계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보는 거고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이준석 후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거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나쁜 목적을 갖고 일단 한번 시도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 시도가 지금 역풍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큰 상처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사과는 반복적으로 또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오늘 당원들에 대해서만 사과한 이유가 뭐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원들은 우리 당의 근간이고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의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이미 뭐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는 다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 본인들도 뭐 선거를 치러야 되다 보니까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500만 원 벌금 받은 약식 기소된 공소장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끝냈을 거라 봅니다. 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정적 사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가 속해 있는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의 팬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건 비판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평가든 개혁신당의 기초는 정말 그야말로 이준석 후보를 좋아해서 어떤 정치적 가치의 결사체라기보다는 일반 다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보다 다르게 이준석 후보의 하신 개인기, 개인적인 매력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기반이 강하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깜깜이 지금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지만 그 직전까지 나왔던 이준석 후보의 한 10%, 11% 정도 되는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중도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그 팬덤에 의한 지지율이다. 예. 그러니까 7, 8%에서 그렇게 치고 올라간 거는 물론 일부 중도층의 반영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준석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특정 커뮤니티에서의 이준석 후보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지지 그리고 일부 남성층, 젊은 남성층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 그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기간 직전까지 나왔던 그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지했던 10%, 11%가 흩어지면 사실은 본선거에서 훨씬 더 낮은 득표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거기에 매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반 국민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당원에게 지금 당장은 조금 비판을 받고 실망스럽다. 아니 왜 말해놓고 말 바꾸냐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이준석 후보, 정치인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낮춰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 거에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보다는 당장 다음 주에 있는 본선거 투표에서 결과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발언이 있은 그 다음 날 바로 사과를 했고 조건 없이 사과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기자회견은 반성의 기미는 거의 없이 거의 이제 나도 싸우겠다, 죽기 전까지 싸우겠다라는 거의 투쟁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는 더 이상은 사실은 너그러운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한 발언과 본인의 그 언행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판에 이제 탄핵 직전까지 갔을 때 자신의 특정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당원만을 한정해서 사과한 것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윤석열 사과를 뺏긴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 저도 그렇게 아닙니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준석 이 사과문을 보면서 야, 어쩌면 윤석열하고 똑같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과문을 보면 유신 시대를 비꼬고 보도 지침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냥 해명서를 뿌린 건데 그게 보도 지침으로 해석을 하고 마치 이재명 후보로부터 탄압받는 이준석을 코스프레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민주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정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만을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제 비상계엄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윤석열하고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준석의 지지 기반이 이대남 아닙니까? 이대남인데 그렇게 알려져 아까도, 있죠. 예, 그죠?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대학교 앞에 많은 남성 대학생들이 나가라 구호를 외치고 있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탈당도 일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의 갈라치기를 통해서 지지 기반을 만든 이대남마저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 이대남이 집중된 곳이 당원 게시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당원들 상대로 사과를 한 것 같아요. 네. 아까 기자가 왜 당원들한테만 사과하고 국민들 사과 안 하냐? 그건 또 사과 안 하잖아요. 결국에 국민들한테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저를 도와달라. 예. 저 혼자 헤쳐나가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당원들도 규합해 나가고 완전히 윤석열식 정치 아닙니까? 예. 저는 요즘에 이준석의 모습을 보면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좌도 우도 아니고 맨날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뒤로 가는 것 같고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으면 자기 지지층에 또 호소해서 결집시켜서 또 선전선동의 대상으로 삼고 예. 이런 좀 나쁜 정치를 배워나가지 않냐 생각하고요. 예. 그 기반에는 결국에는 개혁신당이나 이준석이 대중정당 국민 후보로의 모습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이번 대선도 결국에 이길 가능성은 없다. 어쨌든 대선을 지렛대로 삼아서 장기의 정치 영역을 구축하려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네. 그런 의도가 너무나도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젊음도 내세우고 있고 세대 교체 내세우고 있고 대학가에 계속 유세를 하고 있고 학식 먹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가에서 어제 고려대학교 유세 현장을 보면 앞서 우리가 봤듯이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물론 같이 사진 찍겠다고 길게 줄 서 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또 거센 비판을 한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할 때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아니십니까? 후보 자격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청년 남성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세대 갈등 부추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당선 지켜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중앙대학교 유세 현장에도 피켓 시위가 이어졌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혐오 정치를 조장하는 이준석은 물러가라라는 피켓도 보이고요. 앞에서 저렇게 이제 유세하고 있는데 피켓을 들고 비판하는 그런 청년으로 보이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 유세 차량 보면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에 대한 비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다른 패널들 분도 그렇고 정치인분들도 많이 윤석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굳이 제가 직접적으로 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가 그 발언한 거는 저는 기본은 전략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이에요.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도 고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준석 후보는 사실 보수 정치권에서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많은 다양한 가치, 정치적인 지향점에서 개혁적이라는 것 때문에 평가받아왔던 후보예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차세대 주자다, 차세대 지도자감이다라고 평가했던 분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헤쳐나오고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보수가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개혁 성향, 그리고 그 당당함, 그 용기 때문에 많은 평가를 받았고 압도적으로는 새로움이다, 압도적인 개혁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초반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이미지와 모든 전략과 모든 정책들을 본인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부린다면 저 압도적 새로움이 뭐 어떤 분들은 패러디에서 압도적 무슨 뭐 구태스러움 이렇게도 말씀하시 해로움이라고도 해로움이라는 표현 말씀하시는데 쓰죠. 네. 예. 그런 말을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준석 후보가 달라진 모습을 남은 5일 동안 보인다면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하는 유권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조금은 또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보수당의 정치인이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준석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야, 그래서 국민의힘도 살아있구나. 저런 젊은 그때는 30대 아마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정치인을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온 보수당의 당대표로 만든 또 국민의힘의 이 저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간 부러워하기도 했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빨리 그런 권력을 누리고 그런 대우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자기 반성과 그다음에 공부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했던 정치 그 패턴에 만족해서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는 그런 행태의 정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예. 그 이상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도 보면 그냥 기존의 정치권을 비판하는 거는 하는데 과연 이준석이가 그리는 대한민국 아무 그림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이재명 후보, 뭐 김문수 후보를 비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국민들의 기대하고는 상당히 멀어질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성찰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사전투표 이제 끝났으니까 본투표 잘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이 세계는 너무나 넓어. 또 너무나 작아.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요란한지 모든 걸 알겠다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넌 아니? 눈에 치이는 모든 것들이 뻔해지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을 테니까. 나의 세계를 놀랍게 널. 일자리 하면 벼룩 여기에 또 뭘 추가해? 일자리에 알바까지 더해. 국민 공식 완성. 국민과 모든 일자리를 연결하다. 벼룩시장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혐오 표현을 단순히 공유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캐나다의 연방 형법은 사적 대화가 아닌 상황에서 혐오를 유발하면 제재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독일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혐오 표현을 강력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도 혐오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적 발언을 생방송 토론에서 끄집어내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입힌 뒤 단순 인용이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 사태. 비판은 비판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선 그동안 여러 연구가 있었습니다. 공론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사태를 막을 제도적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섬유유연제 안 쓰던 날 쓰게 만들었어. 누굴까? 프로쉬! 부드럽게 섬유를 살려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식물이 잘해. 프로쉬 섬유유연제. 불길 넘어 서로를 향한 마음들 잊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놓치지 않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기술 한컴. 닌자 블라스트. 컴팩트하면서 조용하고 강력하게. 무선 블렌더 닌자 블라스트.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대형 SUV. This one is for you. Growing Space, the new Atlas. Volkswagen.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